화면 공유는 됐나요? 네. 네, 그럼 지금부터 모션 366회 정기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이종수 선생님이 발표하시겠습니다. 제목은 해양에 떠있는 플라스틱의 양에 대한 수지를 예측을 한 건데 탑다운 방식으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All is not lost인데 모든 플라스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라지는 양이 많다에 초점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제목은 굉장히 유명한 논문으로 알고 있는데 인용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제가 요약을 해왔는데 개요를 거의 전부를 요약을 했고 나머지 중요한 사항들을 이렇게 적어왔는데 이게 많지 않아서 논문 자체가 사실은 식이 있어서 그렇지 양이 방대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림하고 여기서 그림을 보고 요약한 것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해양으로 에미션 유출된, 그래서 해양에서부터 유입되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유출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양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해도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 해양으로 유출되는 플라스틱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도식화되어 있어요. 크기별로 대형 플라스틱과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이 있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는 파편화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것들이 표층에 OSL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션 서피스 레이어에 떠 있지만 이것들이 가라앉는다. 이 세들링이라는 건 퇴적화라고 번역을 하면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은 게 표층에서 뭐라고 한다고? 침강. 저는 침강이라고 쓸 걸 다 한국말로 가라앉음 이렇게 표현했네. 침강이구나. 그러니까 표층 아래로 세들링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뭐 일부는 떠 있겠고 중층이나 저층에 그리고 퇴적물에 아예 탱킹되는 경우도 해당이 되겠죠. 어쨌든 표층에서 침강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크로라는 거는 5mm 이상이고 여기서는 메조 플라스틱은 없고 마이크로는 5mm 이하 그리고 335 마이크로미터 이하는 나노 플라스틱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변수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도 자세히 뭐 이해했다기보다 본문에 나오는 정도로 이해를 해보면 여기에 이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 모델식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총 네 가지죠. 네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쓰이는 변수들이 여기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그림들은 좀 이해하기 쉬운데 이것이 좀 서플리멘터리 자세히 나오는데 저는 사실 대략 읽었어요. 서플리멘터리를. 이해한 대로만 얘기를 해보면 이것은 여기에서 처음 시작은 구형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해양에 떠있는 플라스틱이 구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양에 따른 표면적을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값이 대형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30이다. 즉 표면적이 구형에 비해서는 30배나 크다는 얘기입니다. 마이크로 플라스틱은 2배에 해당한다. 이것은 서플리멘터리를 보면 1에서 66.7까지를 가집니다. 그 값이. 이것을 계산을 한 값인데 계산은 복잡한 시계에 의해서 계산을 했겠죠. 그런데 그 중간값인 30을 취한 것으로 이해가 되고 그 다음 마이크로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2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양이 0.03이라는 건 3%를 프랙션이기 때문에 3%를 의미합니다. 원래 리차드 탐슨은 이것을 10%가 유입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여러 번 얘기 들으셨겠지만 그냥 대충 한 말이고 여기서는 젠백의 수치를 이용을 했습니다. 젠백은 1년에 유입되는 양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280의 밀리온 그러니까 2억 7천만 톤이 됩니다. 지금은 3억 톤이 넘다고 플라스틱 유럽에서 발표를 했는데 16년인지 15년 이후로는 3억 톤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4.2에서 12.7인가 하는 밀리온 톤이 유입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계산하면 1.7에서 4.6%가 유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사이 값인 0.03이라는 건 3%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1.7에서 4.6%이기 때문에 그래서 3%가 유입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에 의존한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오션에 떠 있는 표면적에 대한 값이고, 이것은 마이크로 플라스틱에 대한 값입니다. 이것은 밀도가 해수보다 작은 플라스틱에 유입되는 퍼센트가 얼마냐? 0.6이라는 얘기는 이 서플리멘터리를 보면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이런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값을 취한 게 62%가 해수보다 밀도가 무겁다. 작은 그렇죠. 왜냐하면 폴리에틸렌하고 폴리프로필렌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것들이 pp하고 P는 작습니다. 밀도가 많이 떠 있게 되죠. 근데 이 서플리멘트는 0.65라고 돼 있죠. 네. 약간 좀 요즘 논문은 이런 맞는 거야? 이런 실수는 잘 허용을 하나 봐요. 그리고 오감하지. 본인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아니면 레프리가 이거 자세히 안 봤나요? 그리고 C 값은 0.01인데 이게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0.005 그러니까 해양으로 유입되는 마이크로 플라스틱하고 나노 플라스틱의 비율인데 여기서는 마이크로 플라스틱이라고만 표현을 했는데 서플리멘트를 보면 0.005가 마이크로 플라스틱, 0.005가 나노 플라스틱입니다. 두 개를 더해서 아까 소장님이랑 얘기를 해보기에 0.01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 이것은 어디서 자료를 가져오면 플라스틱 유럽이라는 사이트에 가면 이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져온 값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표층의 두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델에서 부정을 했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그러니까 이게 넷 뉴스톤 넷이라는 의미입니다. 시간에 따른 뉴스톤 넷에 의해서 걸러지지 않은 여기서는 베이스드 온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걸러지지 않고 미싱돼 버리는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양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얘기고 이것들을 다, 요 값들을 다 계산을 해서, 좀 이따 보여드릴 1, 2, 3, 4의 식에 넣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림들이 곡선을 모델에 의해서 추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션 서피스 레이어에 떠 있는 마크로 플라스틱 양, 그리고 오션 서피스에 떠 있는 마이크로 플라스틱의 양. 이것들은 초기에 얼마나 들어오느냐를 가지고 계산을 한 다음에, 모델색 맞춰서 나중에 최종 값을 어디에 맞췄냐면은 에릭슨 논문에 있는 그 해양에 떠 있는 플라스틱 양은 뭐 몇 트릴리온의 양은 27만 톤이니까 25만 톤이 넘는다 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딱 피팅이 되도록 맞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값은 감마 값은 마크로 플라스틱의 직경을 얘기한 것이고 이것은 마이크로 플라스틱의 대표적인 직경값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10cm? 이것은 0.1 이것은 그 논문 조금 아까 말씀드린 에릭슨 논문 값하고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 단위는 1950년 플라스틱 생산량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1950년부터 2100년까지 왜냐하면 시나리오를 이렇게 해서 2100년에 얼마나 될 것이냐 것을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값이고 그리고 이것은 표면에서 해수 표층에서 세디멘테이션이 일어나는 대형 플라스틱이 세디멘테이션이 일어나는 태적 속초입니다. 태정류. 네, 그래서 여기 MA라는 것은 마크로 플라스틱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퇴적률은 마이크로 플라스틱에 대한 퇴적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플라스틱의 평균 밀도값을 얘기합니다. 이것들이 식에서 보시면 여기 1, 2, 3, 4에 곱하기, 빼기, 더하기, 나누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뭐 복잡하지만 T는 시간에 따른 변화량 이런 뜻이고 시간에 따른 플라스틱 생산량 그래서 사실을 보면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표고요. 나머지는 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얘는 이 식은 시간에 따른 마크로 플라스틱의 변화량 대양에서 표층에서 그리고 얘는 미세 플라스틱의 변화량 그리고 얘는 아까 뭐였죠? 시간에 따른 표면적 대양에 떠 있는 마크로 플라스틱의 표면적과 마이크로 플라스틱의 표면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뉴스턴 넷에 의해서 걸러진, 사라진 플라스틱, 로스된 플라스틱 양을 의미를 합니다. 제가 이거 요약엔 잘 적어놨고요. 그리고 그림을 보시면 이건 그림을 이런 것만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제가 요약한 데 가서 써놨기 때문에 그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형 플라스틱과 미세 플라스틱이 떠있는 양을 추정을 한 것이고 위의 식은 마이크로 플라스틱, 마크로 플라스틱이 이 정도이다. 그래서 요건 에릭슨이 측정한 값하고 딱 맞아 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B 값은 사라진 양하고 서피스 에어에 떠있는 양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것을 추정한 값이고 이거는 세 가지 모델에서 시나리오를 정했는데 지금처럼 플라스틱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고 유출되는 양이 계속 지금처럼 늘어났을 경우에 비즈니스 에즈 유저리라고 해서 그대로 해석하면 지금 그대로 하던 대로 모델이라고 비즈니스에서는 조금 더 세련된 용어가 있을 것 같은데 구글에서는 그렇게 세련된 용어가 안 나와서 저는 그냥 하던 대로 모델. 그 다음에 얘는 2010년이라고 했어요. 16년. 컨스탄트한 게 2016년으로 컨스탄트한 거. 아침에 보고 2010년에 아마 뭐. 네. 컨스탄트가 16년에 하고 동일한지 10년하고 동일한지를 10년. 적어놨기를 누군가 좀 찾아주시면 네. 네. 동일하다고 본 것입니다. 아까 비즈니스 에즈 유저리랑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지금처럼 증가한다는 것이고 얘는 컨스탄트하는 거는 딱 지금 16년이라고 가정을 했다면 16년하고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플라스틱 생산되는 게 똑같다. 그래서 해양으로 유출되는 것도 똑같은 양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아주 밑에 있는 그림은 제로가 되는 경우입니다.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이 아예 제로가 된다. 그럼 몇 년 안에 푸층에 떠있는 플라스틱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해봤더니 3년 안에 뭐 사라지더라. 그런 것들이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래서 네. 여기에서는 제가 한국말로 적어놔서 한글로 해봤기 때문에 좀 빨리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2016년부터네요. 그 CE 모델이 뭐냐면 2016년부터 플라스틱 생산을 일정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증가하지 않고. 16년 그대로. 때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이 연구의 목적에 대해서 배우에서 적어놓고 그 결과가 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해양 플라스틱 오염에 있어서 전 지구적 양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입니다. 특히 플라스틱의 파편화와 수직 이동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연구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여기서 유출 또는 해양으로의 유입과 해양 표층의 플라스틱 농도, 에릭슨도 그랬고 이 저자가 참여한 연구에서도 반세빌 이런 사람들이 해양 표층의 플라스틱 농도를 많이 예측을 했습니다. 파편화 과정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이 연구에서는 전 해양 플라스틱 양에 대한 수지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2016년까지 1950년 이후에 해양에 유입된 플라스틱의 99.8%가 해양 표층 아래로 가라앉았고 그 이후 매년 9.4 밀리언 톤이니까 940만 톤의 플라스틱이 가라앉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에 따르면 2016년 해양 표층의 플라스틱은 30만 9천 톤이고 이 중에 83.7%는 대형이고 이거 아까 고쳤는데 13.8%는 미세 플라스틱이고 2.5%는 나노 플라스틱이었습니다. 2016년에 그렇다는 얘기고요. 만일 플라스틱 유입량이 제로가 된다면 해양 표층의 거의 모든 플라스틱이 3년 이내에 제거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했습니다. 이 모델은 현재 지역적으로 한정된 모델, 그러니까 스페시픽하게 여지껏 모델이 되어 있는데 그 모델을 보완해주고 중요한 매개 변수들을 보완해야 된다. 그런 실험이 앞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에 논문에
해양 플라스틱이 생태계에 미치는 위험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나오는데 그 어려운 이유를 네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위험 평가가 어려운 이유는 다양한 해양 서식지에서의 플라스틱에 대한 노출로 시작되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오염물질과는 다르게 플라스틱의 크기, 유형, 성질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하고 이와 연관된, 그러니까 흡착되거나 첨가된 화학물질의 다양성 때문에 독성 메커니즘이 복잡하다. 그리고 해양 환경에서 플라스틱의 농도 범위가 아주 크다. 해양의 규모로 대형 플라스틱과 미세 플라스틱의 분포를 측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최종 목적은 거의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것이 어렵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다음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위에 부분처럼 스페시픽하다는 얘기는 조금 더 정확해야 되겠죠. 그것을 예측하는 건 어렵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러플리 예측하는 것을 이 논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tiered approach for learning 이라는 방법인데 이것을 층화 접근법 아니면 계층 접근법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유용한 데이터들을 썼는데 그 유용한 데이터가 지금까지 연구된 거에 의하면 이런 것들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넣어서 이런 예측이 가능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플라스틱 생산량, 대양에서의 플라스틱 농도, 화학적 분해. 그래서 디그레데이션이 일어난다는 건 고리가 UV에 의해서 또는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파편화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분해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생물학적 은집에 의해서 어그리게이트가 일어나잖아요. 미생물에 의해서 그것들이 가라앉는 것들에 대한 실험이 돼 있고 이런 데이터로 전 해양에서 플라스틱 파편화 속도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전 해양 플라스틱 양에 대한 수지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아까 tiered approach라는 것은 여기 보면은 이 세 계층으로 나뉘는데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이게 교육에 대해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간단히만 얘기 드리면 조금 뒤떨어진 학생들, well behind, 많이 뒤떨어진 학생들, 정말 1, 2년 뒤떨어진 학생들 이렇게 계층으로 나뉜 다음에 요 많이 뒤떨어진 학생들에게서 심화 학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거 심화 학습은 우리나라식으로 해서 어려운 과정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집중적으로 애들을 교육시킨다. 그래서 이게 교육에 있어서 효과를 많이 가져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접근하는 것 같고 그래서 tiered approach for learning, tiered approach만 찾았는데 아예 그냥 구글에 tiered approach for learning이라고 이렇게 몇 가지가 나와서 대부분 이 교육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서 거기서 발달한 이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이제 그렇게 전 세계의 플라스틱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모델을 개발을 했는데 그 모델이 10가지 중요한 가정이 나옵니다. 모델을 단순화시키려면 가정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가정의 10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플라스틱 유입량은 생산량으로부터 추정하였다. 이게 플라스틱 유로에서 가져온 자료이고 생산량의 일정한 비율이 해양으로 유입되어 부유한다. 이것도 컨스탄트하다고 봤습니다. 해양으로 유입된 플라스틱 입자는 3가지로 분류한다. 그리고 이 비율도 일정하다. 이것이 3, 4번입니다. 대형, 미세, 나노로 나뉘고 이 일정한 비율이 해양으로 유입된다. 한 해는 대형이 많이 유입되고 한 해는 나노가 많이 유입되고 그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입자는 구형으로 간주한 다음에 형태 보정 인자로 보정하였다. 이 말은 아까처럼 대형인 경우는 30을 곱했고 미세인 경우는 2를 했습니다. 대형 플라스틱의 파편화 과정이 대형 미세 플라스틱 파편화 과정이 진행된다고 가정했습니다. 이 파편화 속도는 입자의 표면적에 비례한다. 대형은 미세로 가고 미세는 나노로 간다. 라고 해서 식에서 또 이것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밀도가 해서보다 큰 플라스틱도 가라앉고 미세 플라스틱도 가라앉음이 진행된다. 침강이 진행된다. 밀도가 작은 플라스틱도 떠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은 플라스틱 응집에 의해서 가라앉음이 일어난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8번째 가정을 보면 초기 부유 대형 플라스틱의 양은 매년 유입된 대형 양이 어떻게 되냐 여기에 대해서 매년 대형 플라스틱의 비율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최적화와 미세 플라스틱으로의 파편화는 대형 플라스틱이 파편화되면 그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침강돼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유입되는 양은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죠. 대형 플라스틱 양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에 관해서는 매년 유입된 미세 플라스틱의 비율은 플러스로 작용하겠죠. 대형 플라스틱이 미세로 파편화되면
역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 시기에 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퇴적화가 이게 잘못 분엽된 거예요. 미처 고치지 못했는데 침강이 일어나고 표층 아래로 가라앉고 나노플라스틱으로 파편화되는 것은 미세 플라스틱 입장에서는 마이너스로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번째로 가정된 것이 해양으로 유입된 플라스틱 누적량은 해양 표층의 대형 미세 플라스틱 양에서 유입된 고밀도 플라스틱과 가라앉은 미세 플라스틱을 빼면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유입된 플라스틱 양에 이 두 가지를 더하면 표층의 대형 미세 플라스틱 양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잘 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은 개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모델식을 보면 이게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어도 쉽게 얘기하면 시간에 따른 DT분의 DMA 대형 플라스틱의 변화량은 이것은 인풋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은 대형 플라스틱의 파편화. 그러니까 대형 플라스틱의 양에 볼 때는 마이너스겠죠. 그리고 대형 플라스틱의 침강은 또 역시 마이너스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변화량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것은 플러스로, 나가는 것은 마이너스로 작용을 한다라는 식을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세 플라스틱의 변화량은 미세 플라스틱 자체로 들어오는 양에 대형 플라스틱이 파편화로 들어오는 인풋이 플러스로 작용을 하고,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이 나노 플라스틱으로 되는 거하고 침강되는 거, 다 여기 퇴적한 제가 잘못 이해한 거. 나중에 본문을 보니까 같은 밑으로 내려간다 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본문에 보면 꼭 저층에 퇴적되는 것만 의미하진 않는다고 나와서 혹시나 오해할까봐 침강되는 것. 그럼 당연히 미세 플라스틱 중에서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미세 플라스틱이 대형 해양 표층에서 대형 미세 플라스틱이 시간에 의존한 시간에 따른 이런 전체 표면적은 비구형 보정인자에 대해서 비례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얘는 반지름이고 얘는 밀도입니다. 여기서는 반비례하는 함수가 된다. 그래서 이 값을 넣어서 이 값을 구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표층에서 사라지는 양은 들어오는 양의 시간에 따라서 1950년부터 2016년까지 들어오는 양에 떠있는 양, 마크로 플라스틱하고 미세 플라스틱이 떠있는 양을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떠있는 양이죠. 그렇게 되면은 뉴스톤 네트에서 걸러지지 않은 미스팅되는 양이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여기에 기초해서 모델을 보정하고 시나리오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민감도 분석도 했고 확률적 불확실성 분석도 했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만 얘기를 드리면 보정은 에릭슨이 대양에 부여하는 플라스틱 양으로 보정을 했다고 했고 미래의 부유 플라스틱 양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을 했는데 그것이 비즈니스 에즈 유주얼 모델이고 컨스탄트 에미션 모델이고 에미션 뉴스 약자가 이가 에미션이었나요? 네, 컨스탄트 에미션 모델 그러니까 일정한 대로 유입이 된다. 이게 2016년이네요. 플라스틱 생산량은 2016년과 동일하게 본문에 제가 이걸 고치고 싶었는데 본문대로 하느라고 생산량이라고 돼 있는데 생산량이 동일하다고 나왔던 건 실제로 말하면 해양으로 유입되는 양이 일정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로라는 것은 해양으로의 플라스틱 유출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이해하기는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양이 제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감도 분석에는 이 모델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식들에 쓰인 인자값, 아까 설명했던 이 값들을 10% 증가시켰더니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측정을 했습니다. 이거 간단히 제가 써놨고, 그 불확실성 값은 그 KF가 뭐라고 아까 위에서 어딘가 써놨는데, 네 여기 플라스틱 파편화 속도 상수와 미세 플라스틱의 침강 속도 값을 5,000개를 대입시켜서 적정한 값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마크로 플라스틱 양과 NP가 뭐였죠? 갑자기 뭐고? 뭐하는 플라스틱? 안 써놓은 게 실수다. 나노 플라스틱이에요.
나노플라스틱 양들을 몬테카를로 모델 시뮬레이션을 이용했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안 찾아봐서 그냥 난수를 발생시켜가지고 네. 어떤 값을 정할 수 없을 때 뭐 적당한 이렇게 범위 내지는 모델에 쓸 수 있는 값을 찾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델이라는 게 워낙 뭐죠? 복잡한 거를 맞는 상수값이나 뭐 변수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5천 개나 대입시켜 적정 값을 찾았다는 거 보니까 이런 상수값을 찾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이용하거나 이것을 대입해서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것들입니다. 좁으니까. 거기서는 안 되죠. 전달부 안 되겠네. 나가서 다시. 위에 그냥 여기서 키우면 되지, 너. 네. 여기서. 네, 여기서. 그래서 봤더니, 좀 설명한 것들이 많이 있네. 첫 번째는 얘기를 드렸고, 50년대 초기 플라스틱 유입을 시작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1950년도 후반까지는 빠른 속도로 파편화가 일어나서 후반까지 이렇게 해양에 떠있는 플라스틱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OSL에서 Ocean Surface Layer에서 오히려 감소해주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생산량이 가파르게 증가했고 해양의 대형 증가로 인해서 해양의 대형과 미세 플라스틱 양이 꾸준한 상태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까지 모델링을 이렇게 해보았지만 아직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완만하게 스테디한 상태로 가지 않았죠. 그 순 증가량은 2010년 보면 대형과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각각 매년 4,210톤이었고 대형은 미세는 1,130톤이었습니다. 나노 플라스틱은 오히려 많아서 5,430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 이 값은 많은 조건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을 가정을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을 많이 했다는 얘기는 뭐 정확성은 뭐 떨어지고 러프하다고 봐야 될까요? 플라스틱 생산 초기에는 파편화와 표층 아래로 가라앉음으로 인해서 감소가 전체적으로 해양 표층량의 2배로 벌어진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 밑에 있는 설명을 얘기한 것입니다. 초기에는 이 값이 2배로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010년에 보면 이게 0. 뭐라고 나오는데 뭐 0.1 뭐하고 0.6 얼마? 네, 0.167이 되고 여기 떠 있는 양은 그리고 사라진 양이 0.613이라고 해서 이것이 3배로 벌어져 버립니다. 그 설명을 보면은 2010년에 보면 3배로죠. 3배로. 3배로 세단위 잘못 얘기하고 있어. 3단위로 벌어지는 것은 그 자릿수? 이 그림이 아니고 그림을 제가 이 그림이 아니고 어디 그림이었죠? 이거 그림은 이 뒤에 있는 여기에 대한 설명이죠. 지금 뭔가를 잠깐 다시 이거 좀 줄이고 보겠습니다. 설명을 네. 그래서 플라스틱 생산 초기에는 파편화가 감소가 전체적으로 해양 표층의 2배로 일어난다는 것은 여기 설명에 해당하는 양인데 얘를 좀 가져올까요? 카피해서 한번 미리 조각하는 거죠. 덮고 얘는 안 왔네. 설명이. 어쨌든 초기에는 이 양이 2배로 벌어진다고 나오는데 그것이 2배가 아니고 2자리 쓰겠죠. 아니 2배죠. 본문에 이 양이 네. 2 orders of magnitude higher. 이 그림하고 이건 다른 그림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2B를 인용하거든요.
네, 여기죠, 여기. 이게 수치를 보면, 아니, 그거 아니에요. 투비. 루비는 밑에 거. 아, 얘가 3고, 얘를 지워요. 앞에 있는 거. 아니, 앞에 있는 거. 얘를 지워야겠네요, 얘를. 얘에서 얘를 네. 지워야 되네요, 네. 얘를 지우면, 밑에 있는 거. 네, 밑에 있는 게, 요 값을 얘기하는 거죠? 네, 옆에 로그잖아요. 아, 이거네요. 그래서 2010년에 세 단위로 벌어진다는 게 여기서 세 단위로 벌어진다 이 의미입니다. 네. 세, 자릿수. 자릿수가 세. 그래서 단위가 세 개. 단위가 떠 있는 양과 사라지는 양이 세 단위. 세 자릿수로 선배. 차이가 난다 이 얘기입니다. 음. 처음에는 2배로 났는데 2010년에 됐더니 1000배, 세 자리로 차이가 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2016년까지 유입된 양은 99.8%가 가라앉았고 2016년부터는 매년 9.4 밀리온이죠. 2.4 밀리온 톤이 플라스틱이 표층에서 손실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표층에 남아있는 플라스틱이 83.7% 대용이었고 13.8%는 미세였고 2.5%는 나노 플라스틱이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파편화 속도 상수하고 미세 플라스틱의 최저가 속도는 기존 연구들 값이 범위 안에 들어갔다. 그래서 자기들이 잘 이 값을 찾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의 변화는 2%에서 9% 범위로 나타났고 이것도 기존 연구들에 많이 일치한다. 표층으로부터 침강되는 입자들은 반드시 바닥에 가라앉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아까 얘기한 대로 비즈니스 as usual 모델하고 그 2016년하고 플라스틱 생산량이 동일하게 즉 유입량이 동일하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이 모델 결과는 여기에 나오는 이 그림 3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유출량, 해양으로 유출량이 제로가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봤더니 비즈니스 as usual 모델에서는 2100년에 가면 2010년의 3배로 증가할 것이고 그리고 2016년과 동일하게 유입되는 양이 동일하다면 이렇게 결국에는 스테디한 상태로 계속 유지될 것이다. 해양 표층에 떠있는 이 두 가지 플라스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층에 떠있는 부유 플라스틱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어쨌든 유입이 제로가 된다. 그러면 3년 이내에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이 마지막 결론에도 제가 써놨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은 어떻게 유입량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결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유지해도 스테디한 상태가 되는데 이것을 감소시키면 민감하게 반응해서 감소할 거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미티게이션 스트래티지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논문에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림은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나리오들은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의 양을 줄이기 위한 감소 정책에 아주 유용하고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살펴보면 제너럴 디스커션이라고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연구의 목적은 해양 플라스틱의 전 지구적 수질을 이해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사라진 플라스틱에 대한 저장소와 종착지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레저버하고 싱크라고 나오는데 이것들이 이해가 돼야 된다 이런 의미고 연구 결과 파편화와 가라앉음이 표층에 부유하는 플라스틱의 빠른 제거에 기여한다. 그래서 99.8%나 뭐 제거됐다고 나오잖아요. 이 연구의 목적은 확실하게 미래의 플라스틱 양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플라스틱의 파편화와 가라앉음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해양 표층의 대형과 미세 플라스틱이 비교적 짧은 레지던스 타임 유지 시간? 거기에 떠있는 시간을 체류 시간이 생각이 안 났어요. 체류 시간을 갖는다는 이전의 연구들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논문이 있죠. 뭐죠? 이렇게 그래프 그리면서 에릭슨 코자르 여러 사람들이 왜 이 밑에 있는 것들 없는 거야? 안 떠있고 어디로 가나 보다. 이런 논문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지지해준다 이것입니다.
그 표면적과 부피비가 얇은 필름 같은 경우는 빨리 가라앉고 반대는 오래 부유될 것이다. 그 표면적이 넓어야 된다. 가라앉기 위해서는 이 얘기고요. 이 모델 결과가 현실을 나타낸다면 표층 아래에 상당한 양의 플라스틱이 존재하고 따라서 중층과 저층에 이것들이 가라앉아서 중층이나 아니면 퇴적층 또는 저층에 있을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서식하는 커뮤니티라는 것은 오가니즘 커뮤니티겠죠. 군집에 대한 영향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이 논문과 신 박사님, 송 박사님이 쓰신 논문하고 아주 연관성이 있는 게 그 논문에서도 표층에서 농도는 3배 정도 높았어요. 논문 제목 기억이 안 나는데 호리젠탈하고 뭐 벌티컬하는 논문이 있어요. 어쨌든 2018년 논문인 걸 기억하는데 거기에서 농도는 표층이 워낙 높았지만 전체적인 해수층이 이게 표층보다 훨씬 많잖아요. 이게 깊이가. 그러기 때문에 그 양이 몇 배였더라? 몇 배인지 모르지만 많은 양을 그 아예 논문에 언급을 해놨어요. 양이 중층과 저층에 있다라고 송 박사님 논문인데 아예 언급이 돼 있어요. 그 논문을 한번 관심 있는 분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도 여기 나오지 무슨 논문이냐면 여기는 그걸 마이클 메이어에 관한 아니네요. 내용이네. 여기에 나오는 이 얘기는 뭐냐 2018년 논문이에요. 그래서 중층과 저층에 있는 총 절대량은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논문하고 굉장히 많이 일치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사라지는 게 아니고 심해로 떠 있다. 네, 그렇게 중층과 저층에 떠 있는데 그 농도는 낮겠죠. 아무래도 표층이 높은데 3배 정도 높았어요. 자리 부피당 농도는 낮은데 총량 보유하는 양은 총량은 중층과 저층이 더 많죠. 네. 그 논문이 그 18년 논문에 언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같은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오션 서피스 레이어를 몇 미터까지로 100m. 100미터? 높네. 저기 요약 그 해놓은데 미터가 나오죠, 여기에도. 100미터 했어요. 네, 여기 100m. 테이블 1에 H. 제 아까 이 얘기 안 했는 것 같다. 100m라는 얘기. H는 100m 이렇게 언급이. 요약으로 가보세요. 근데 이게 표층이 100m라는 게 아니고, 맞네요. OS라고 옆에 써있네. 그래서 너무 두꺼운 거 아니에요? 100m면? 아니요, 그 정도 봐요. 그래요? 저기 왜냐면- 대학 연구를 했는 사람들이 이렇게 유광층을 생각했어요. 거기 지난번에 표층 막 1m냐 10m냐 근데 사실이 많아요. 많은 논문들에도 이런 그래프 있잖아요.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는 네. 다 100m가 아니에요. 되게 그렇죠. 거기는 낮죠? 다 아주 저층이지. 어쨌든 지금 저기 그분 매년 9,400만 톤 지금 2016년에 앞에 98 저런 거는 레이트고 9,400만 톤은 매년이 아니고 2016년에 9,400만 톤에 이르렀다라고 근데 본문에는 포2 이렇게 돼 있던데요? 아니 저도 저게 조금 이상하긴 했는데 왜냐면 여기서 퍼이언데 네. 그 해겠죠. 왜냐면 이게 컨스턴트 할 수가 없거든. 저 9,400만 톤으로. 매년 저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 포2라고 돼 있지만 2016년에 네. 6.4 밀리언 톤이 가라앉았다. 애뉴얼리가 아니고 그냥 퍼이어 그 2016년에. 그래서 제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언이 붙어 있고 톤스가 붙어 있어서 매년 이런다는 얘기야. 저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저기 tiered approach for ER 그 러닝 네네. 그 검색을 그보다는 그냥 구글에 tiered approach for ERA를 해보면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쉽게 말해서 low tier는 우리가 이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에서 뭐 스페시픽한 뭔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아주 크게 스크린 해볼 때 뭐 이렇게 그 티어가 높아질수록 더 정확한 어떤 노출 빈도, 뭐 독성 정도 막 이런 게 나올 거잖아요. 그런 게 잘 없을 때 그냥 낮은 단계에서 지금 가용한 정보만 가지고 대략 어때?
라고 보는 게 tiered approach for ERA의 여기서 적용하는 건 low tier다 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 러닝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 그림. 왜요? 제가 찾을 때 다 로밍 붙어 있길래 이게 그러니까 로밍에서 그게 만나면 일반적으로는 tiered approach for learning을 많이 쓰지만 여기서는 tiered approach for ERA거든. Ecological Risk Assessment거든. 그럼 발달하기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론이? 그런가 싶어요. 네, 뭐, 하여튼 그 검색해 보시면 되고, 또, 하여튼 해석이 애매하게 다르게 해석되는 게 막 있는데, 5번도 한번 볼까요? 표시를, 아니다. 이게 사소한 문제라서, 그럼 넘어갈게요. 저기, 다음, 가볼까요? 다음쯤일 것 같다. 결과들 요약해 놓은 거. 네, 거기 보면, 네, 6번. 아니지. 5번. 5번도 per year가 아니고, 2100년에는 그 양이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 거는 annual이고, 5번은 그냥 그 해예요. 왜냐면 양 값을 보세요. 나는 플라스틱은 양이 얼마 안 되거든요. 매년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이상하다. 2010년에 저 나온 그렇죠. 네. 어디나, 밑에 어디야, 그런 게? 이게 결과. 5페이지의 오른쪽 칼럼의 중간쯤에 보면 있어요. 5,430톤 아, 그러네. 네. 2010년에 10년에 그랬더니 이상하다고 생각하고도 다시 왔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게 현존량인 거죠? 네. 현존량과 유입량을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2010년에 그만큼으로 계산됐다는 네. 거죠. 양이. 그 위에는 그만큼 들어온다는 양인데. 네. 그거 지금 톤이었어요. 거꾸로 하니까 못 차겠다. 아, 해가지고 이렇게. 톤이 이었어. 이거였네요. 어쩐지 너무 크게 해마다 바다로 들어오는 양이 수백만 톤인데 닉슨이 에릭슨도 그만큼 떠있다는 뉴스턴넷으로 표면에 있는 쓰레기를 걸러봤는데 그거는 아마 표층에 한 1m 그 사이에서 거의 걸렸을 텐데 걸렸을 때 그 표면에 떠 있는 양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 27만 톤 정도 됐었잖아요. 네. 근데 그 많은 플라스틱은 그럼 다 어디로 갔는가?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의 모델 결과는 표층에는 3년 이내에 빠른 시간 안에 표층에는 남지 않고 다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다. 어쨌든 충강을 한다. 그래서 표층에서만 특정을 한 정도 가지고는 이 양이 다 어디로 갔는지 해석할 수 없었는데 그게 생물이 있건 어떤 과정에 있건 많이 가라앉아서 표면에는 얼마 남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그 약간 그 레이어라는 단어 자체가 좀 뭐랄까 쓸 때마다 조금씩 의미가 좀 다른데 이 사람들은 완전 여기 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딥시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거의 이제 믹스 레이어 요쪽 그래서 100m인가 보다. 네, 그래서 그런 거고 이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무광층이고 밀도 차가 확 나는 그런 곳이 있고 근데 여기로 떨어지면 이제 그거를 읽는다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틀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원래 뭐 여기서 막 뭐 가압성 일어나고 이런 에너지들이 여기서 전달되는 것도 한 10%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빠져나가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렇게 밀도가 차이가 많이 나면 어떤 다른 층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로스트란 단어를 쓴 거고 그래서 그 오션 서피스 레이어도 100m 정도 잡은 게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오픈 오션에서 뭐 표층을 그 정도로 이렇게 잡는 거죠. 거기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다른 세계인 거죠. 그래서 로스트라고 중요한 걸 표현을 하고 배웠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결론에서 중층과 저층을 봐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이거 지나서 나중에 한 뭐 100m에서 100m에서 1000m 이런 게 2000m가 중층이라고 치면 그 밑엔 딥시는 3000m, 3500m 이상 그래서 레이어로 나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 생각한 얇은 거랑 좀 다른 그러니까. 근데 오케이. 스케일 자체가 대양 스케일이라서 좋아. 완전 그런 의미. 아니 저도 그 하면서 아니 그 리스 스펜션 있잖아요. 깔아앉았다가 올라오고 막 하는데 그러니까 연습 얘기 100m 이로 떨어지면 더 이상은 그러니까 리스 이게 스펜션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밀도 차가 낮아지면 여기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성층화가 돼 있어요. 층으로 나눠져 있어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진 게 위로 올라오려면 엄청 깊어 보이는데? 네, 이게 밑에서 있는 게 올라오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거는 와, 이 좋아. 자연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한 1000년 정도 걸려야 뭐 순환이 이렇게 된다. 순환에 올라오거나 아니면 그렇지 내려간 건 올라올 수가 없어서 CO2도 똑같은 거 여기 격리시킨다고 하잖아요. 심해로 한다는 게 여기 층을 내려가면 얘가 못 나오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얘기할 때 막 심층수 할 때 그 심층수가 100m가 않지. 거의 심층이 아닌데 그냥 우리들 일반 사람들은 그 정도 내려가면 이미 심층이 돼버리는 거야 사람들 머릿속에. 근데 대양을 연구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거기는 아주 그 중층의 표면 중층도 안 해당하는 되고 거고. 유광층 정도. 고래 어두운 네. 고래가 없어져가지고 인의 순환이 끊어져서 인 가격이 지금 인디플레이션이 뭐 유엔에서 정한 뭐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그 이유가 고래가 심해에 가서 뭐 이렇게 먹이 활동을 하고 표층에 올라가서 똥을 놓아야 인이 이렇게 순환이 된대요. 근데 고래가 없어져가지고 후가정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플라스틱도 한번 그 밑으로 완전히 깔아앉아버리면 걔가 다시 올라오려면 뭔가 다른 기작이 있어야 지지가 된다는 굉장히 거죠. 오랜 시간이 걸려요. 어쨌든 근데 그거에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플라스틱 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건 5m 뭐 이 정도에서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더불어서 100m까지 안 간다. 그렇죠. 급격하게 우리 떨어지는 조사에는 거는 특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5m 층에서 계속 돌겠죠. 이렇게. 근데 신박사님 논문에 아마 57m가 최대였나? 뭐 35m 이런 수치가 나는데 100m까지 안 갔거든요. 근데 벌써 엄청나게 커브가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그 커브조차도 그 전에는 훨씬 더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했는데 신 박사님 팀에서는 여기 누구였지? 이소배 교수 이소배하고 같이 해가지고 한번 가져. 이전의 그런 과정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수심에 따라서 확 떨어지지는 않더라라는 게 그 논문의 내용이었는데 예전에 우리가 근데 여기서도 이제 리차드 톰슨이 바다로 플라스틱이 들어가는 비율이 한 10% 된다라는 거를 어딘가에 논문에 썼어요. 근데 그 수치가 그 수치를 쓴 다음에 이 사람이 오해를 했다. 리차드 탐슨. 사람들이 10%를 무엇을 근거로 썼느냐. 계속 질문하는 거. 이 사람은 자기가 본인이 한 이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주관적으로 그냥 썼는데 그냥 카본 사람들은 10%면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근거를 지시하지 못해가지고 이 사람 후회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이론이 한 100%가 바다로 들어갔을 때 그 중에 한 70%는 가라앉고 30%가 바로 직후에 가라앉고 30%는 뭔가 이렇게 이동도 하고 부유하고 할 것이다 라는 것도 어떤 문서에 등장을 했는데 보고서에 그것도 사실은 근거가 없거든요. 근데 이들 보면 뭐 이 경우에 보면은 이 경우는 조금 다른 의미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70%가 가라앉는다는 것은 들어가자마자 바로 가라앉는다. 라고 그러니까 했던 이 것이 과정하고 맞는 거죠. 아니지. 이거는 이제 바다에서 파편화도 되고 하면서 머물다가 떨어지는 것까지를 포함한 개념인데 어쨌든 그거는 근거가 없었고 이거는 근거를 가지고 지금 99.8% 정도 굉장히 많은 양이 이보세요. 그냥 복사하세요. 가라앉아 있을 것이다. 이 바람이 바람이 흔히 얘기하는 맞아요. 바다에 가서 바로 가라앉는다는 게 여기서 사용하는 회수보다 더 무거운 플라스틱의 비율로 생각하면 65%가 여기 지금 62%로 나오는데 걔는 이제 매크로의 경우에 62%는 떠 있는 거고 30 몇 %가 바로 가라앉는 거죠. 그건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치면. 밀도가 크기 때문에. 네. 그것과 99.8% 사이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커브를 그리면서 가라앉죠.
그것도 너무 바로 가라앉고, 그것도 무거운 너무 천천히. 근데 그런 근거가 없었는데 이거는 이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라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는. 그래서 3차 기본계획으로 그리신 그림을 이렇게 그리신대요. 이렇게만. 우리나라도 지금 5년에 걸쳐서 우리가 2번 예상했잖아요. 그 유입량을 10% 줄이고 20% 줄이고 30% 시나리오 분석을 한 다음에 커브를 그리는 거지. 그걸 우리가 그리긴 했죠. 임의로. 그러니까 지금처럼 유지할 때, 그 다음에 뭐 유입량을 10% 낮췄을 때, 또는 수거량을 10% 올렸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 10%의 수거량을 높이는 거는 좀 많이 드니까 유입량을 유입량을 10% 줄이는데 우리 노력을 집중하자. 그런 식의 시나리오를 그때 얘기했었는데 그걸 이제 논문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각을 하나 찾아야 돼요. 이게 위해서 그랬다고 해야지. 그냥 그랬다 할 수 없어. 사실은 이 논문이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해요. 특히 그 미래 예측 보면, 뭐, 이해도 그런데, 쉽게 말해서 너무 선형이야. 너무 선형이야, 사실은 다. 그리고 그 숫자를 엑슨 걸 가지고 다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형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숫자를 억지로 집어넣기 때문에, 저게, 지금처럼 하면 지금처럼 증가하고, 지금 멈추면, 그렇지.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면 똑같이 유지되고, 없애주면 줄어들고, 이거는 너무, 단순한 거죠. 단순한 거라서, 참, 밥 먹으면 배고프다,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걸 기존의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큰 그림을 이제, 중요한 건 이해하는 식을 데서, 찾았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에 넣고 나왔더니 그러지 않은. 그러니까 이게 모델 연구가 가진 문제가 그거잖아요. 조정하는 사람이 모든 숫자를 마음대로 신이 돼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건 기존의 어떤 많은 자료들을 이용해가지고 너무 많은 복잡성이 있는데, 그놈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걸 이제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이 사람들도 되게 잘하고 싶었겠지만 실측값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구입하는 네. 플라스틱도 전부 다 모델링한 거고 있는 값으로 최대한 맞춘 것 같은데 열심히.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나마- 전부 그쪽으로 그 전문가들이고 전문가들이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연구자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는 조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마지막에 있는 사람도 본인이 이게 전 세계 플라스틱 양에 대한 모델 논문을 몇 개 써, 한 개를 쓴 게 아니라 몇 개를 썼어요. 콜만도 굉장히 그런 음. 4명 다 지도를 막 그렸지.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서 좀 묶어서 다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만큼 했어도 선방한 거다. 이런 결론밖에 없네. 값이 없으니까 이 정도 지금 이거 하나를 주다. 그리고 에릭슨 값을 넣은 게 에릭슨 값이 그나마 더 방대한 데이터를 모았고, 이전에 이 에릭 반 세빌이라는 사람이 이전에 썼고, 그다음에 뭐 코자르? 코이도 이런 썼고 코자르. 콜만도 논문도 그리고 마지막 2014년에 에릭슨이 쓰고, 그 다음에 누가 썼어요? 그 이제 잠백이 썼지, 잠백. 잠백이 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들이 레브로튼이 쓰고 뭐 이랬는데, 그 에릭슨 논문은 많이 맞는 편이긴 하지만 로버스타가 그나마 읽은 것 중에 자료를 워낙 자기 데이터도 넣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써서 그게 인용이 많이 되는 게 그게 그나마 잘하는. 실칙 자료가 많아. 네, 솔직히 저희 1000몇 개 뭐 이런 식으로 기억나요. 여기서 탐사를 계속하기 때문에 그리고 3저자인 카라 라벤다로도 우주올 연구소에 오랫동안 이제. Sea Education Association에서 대학생들하고 대서양의 트롤을 수십 년을 해가지고 그걸 사이언스죠. 사이언스에 냈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전 세계의 부유하는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들에 계속 이름을 그래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허무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티어드 1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 수준에서는 최대한 한 거. 제 생각에는 그 우리나라 발생량이나 현존량 추정도
우리 단계에서 최선을 다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국가 만들면 단위에서 될것 그렇게 같아요. 한 건 없어요. 전 세계. 네, 좀 그런 우리- 식의 접근으로 해서 우리의 그 발생량 추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쭉쭉 하고 습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쓴 방법론들에 대해서도 나열만 하면 되는 거거든 지금. 그래서 식으로 더하기 그래서- 빼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만 잘하면 되는 거야. 장에다 2014 이후에 그렇죠. 단수 논문 쓸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거 보니까 네, 그 생각이 딱 괜찮을 것 났어요. 같은 진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장애달도 그 단계에서는 쓰기에 그렇게 나쁜 논문이 아닌 게 인용도 많이 되고 굉장히 이게. 좋았죠. 그렇지. 근데 우리는 실체값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식을 찾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잘 이렇게 쓰면 커브에 대한 맞는 식을 사실은 뭔가 되게 시간이 벌어져. 그러면서 R&D 지금 4번인가? 그게 그거잖아요. 빅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유입량, 현존량, 뭐 이동 이런 걸 규명하는 게 지금 R&D를 하는데 우리가 좀 지금 그게 안 끼고 있는 거지만 어쨌든 훨씬 더 상세한 내용이 그 연구에서 나와야 되는 거지. 됐건.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그림이 시사하는 점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인풋을 줄이면 태양으로 인풋, 그러니까 육지에서 유출이죠. 이거 어디 발표할 때 보여주면 공무원들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게 대표님 비슷하게 그림 그림이 있다. 우리 이 논문 보면서 진짜 그게 많이 생각이 났어요. 숫자 4개를 이렇게 보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모델로 이렇게 멋있게 뭔가를 복잡한 식을 쓰는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획기적인 그러니까 식을 티어드 3 단계에서 한 스페시픽한 아니, 일단 원하고 저 이제 아니 워낙 그냥 이렇게 레벨업하면 지구적으로 하니까 놔두고 수식을 이렇게 멋지게 쓰는 기술이 필요해. 기호를 막 써가지고 이거 아까 얘기한 이 설명이 너무 간단한 거거든 이거. 그죠? 우리 것도 기호 쓰면 산으로 가자. 저희 우리도 막 기호 쓰면 네, 되잖아. 기호 쓰면 돼요. 이 떼기야. 그리고 이제 모델 그 할 때 우리 되게 이제 그 이렇게 하면 너무 선행적으로 그냥 이렇게 찍찍 나와서 이게 무슨 뭐 논문이나 이런 게 될까 싶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사실은 그게 이걸 주관적으로 내기 나와서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 사실 실제로 이 진짜 모델 다이나믹 모델이 필요한 이유는 그 피드백 루프가 있을 때 막 그때부터는 이제 사람 계산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이제 시뮬레이션 모델을 해보기 위해서 대개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거 완전 선형이야. 그냥 들어오면 쭉쭉 가기만 해. 그런데도 그 가는 과정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주는지를 중요한 것만 딱딱 짚어가지고 설명하니까 뭐. 그냥 조건이랑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만 잘하면 네, 굳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델을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요 정도만 해도 충분히 복잡해서 사람들이 사실은 간단한 건데도 막 읽을 때는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춤짝 때문이에요. 이러면 사람들이 다 안 보거든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복잡한 게 좋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단순할 수밖에 없었지만 연구자들이 굉장히 수준 높은 연구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냈기 때문에 인사이트를, 자기 오버뷰를. 지금 상태에서는 이 정도가 최선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많은 걸 하고 싶지만 사람들이 못하는 건가?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구나. 재밌었어요. 제 뒤에 갈 때는 끝까지 이제 이러고 이렇게 중지. 언제 중지했어? 안 눌렀는데.